지금 이 순간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샅샅이 살펴보는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와 출연자를 나타내는 해시태그 살펴보겠습니다. 채권과 PC, 경기 연착륙 이렇게 나타내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는 관측으로 채권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6월 PC 가격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 상승했는데요.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 둔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금리 인상 뒤에 불안정한 흐름을 보여왔던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잦아들었는데요. 9월 FOMC까지는 약 7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채권 투자의 수요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8월 채권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황스타그램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변하는 시장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이죠. 황스타그램 시간입니다. 자, 7월 금통위 FOMC 회의 다 지나갔죠. 한은과 연준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좀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8월 채권 시장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자, KB증권 리서치센터의 임재균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추가 인상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아진 상태이긴 한 것 같아요. 주식도 아무래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네네. 나스닥 시장도 그렇고, 뭐 국내 주식 시장도 그렇고. 한은과 연준의 통화 정책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전체적으로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는 일단 한국은행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금리 인상 사이클은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아무래도 연준 먼저 이야기를 좀 꺼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지난주였죠. 지난주 이제 7월 FOMC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연준에서는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저희는 연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음에 불구하고 동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번에 금리 인상을 한 거를 보면은 좀 약간 연준의 그 이유라고 할까요? 이유가 약간 좀 궁색합니다. 그러니까 6월에는 동결을 했고 만장일치로 동결을 했고 이번 7월 달에는 만장일치로 금리를 25bp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이제 성명서라고 하죠. 왜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지 설명을 하는데. 그 말에 한마디 한마디에 엄청나게 예.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네. 그 시기죠. 맞습니다. 예. 한마디 한마디 이제 주가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그 줄을 한 줄 한 줄 6월과 7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네. 거의 동일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는 비교를 안 해봤네요, 저도. 예. 예. 성장에 대해서 이제 오. 조금 소폭 좋아진 거를 제외하면은 똑같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올렸고, 저번에 동결시켰고 만장일치로 네. 이번에 만장일치로 올렸다.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용은 거의 동일한데 저번에는 동결, 이번에는 인상을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기자회견에서도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봅니다. 네네. 너희 성명서 똑같은데 왜 금리 올렸냐? 그렇죠, 그렇죠. 계속 물어보는데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하는 대답이 성장률이 좋아져서 올렸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FOMC가 지나고 그날 저녁이죠. 한국 시간으로 저녁에 미국의 2분기 GDP를 보면은 2.4%로 생각보다 시장의 예상치가 1.8% 성장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보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결을 생각하는 이유가 연준에서 이제 5월 FOMC부터 계속 거론을 하고 있는 게 통화 정책의 시차. 그러니까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면은 이게 금리를 올리고 나서 경제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시차를 두고 경제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보통 저희는 1년에서 뭐 2년 정도의 이제 시차를 두고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가 통화 정책의 금리 인상 사이클의 끝 어딘가 있다. 사실 이제 끝은 존재를 하는데 이제 연준도 사실 끝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계속 이제 생중계하는 곳이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잘 모면할까라는 걸 이제 계속 네네. 잘 이겨낼까라는 걸 계속 이야기하는 단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적지는 보이긴 하는데 네네네. 이 목적지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그 가는 속도, 목적지 그렇죠. 가는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건데, 네네. 그럼 두 가지를 조합을 하면 목적지가 끝에 다다랐는데 통화 정책의 시차. 그러면은 7월 다음이 9월 FOMC인데 이 9월에 연속 인상을 하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통화 정책의 시차는 9월보다 10월, 10월보다는 11월에 더 나타나기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라던가 물가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는 11월에 더 내려가 있다 보니까는 연준에 추가 인상을 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실질 기준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금리를 굉장히 빠르게 올리긴 했는데 물가가 기준금리 위에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실질 기준금리라는 게 기준금리에서 물가를 차감한 거를 저희가 이제 실질 기준금리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네. 작년에는 실질 기준금리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올해에는 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됐죠. 예. 이제 본격적인 긴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 입장에서는 추가 인상을 하기에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나. 쉽지 않다. 네, 보고 있고요.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 한국은행도 사실은 이제 1월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 계속해서 동결을 이어오고 있는데, 사실 한국은행 괜찮습니까? 너무 좀 차이가, 왜냐면 지금 금리가 5.5%나 네. 사실 2%포인트가 네, 역전이 2% 되는 거죠. 차이고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보다도 금리가 높잖아요. 네, 지금 네, 상황 네. 분위기가. 한국은행은 안 따라가는 겁니까 계속? 네, 이게? 저희는 괜찮을 거라고 보고 아, 있습니다. 괜찮을 사실 거라고 봅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올려서 네. 한국은행이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에는 그 사이에는 정확히 환율이 껴 있습니다. 그렇죠. 연준이 올려서 환율 시장이 흔들릴 것 같으니 이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서 한국은행이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데, 지금 환율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1,300원 밑으로 안정적이죠. 네, 예. 내려와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외국 쪽에서, 그러니까 해외 투자들이 한국 경제를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수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수출 지표를 보면은 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2개월 연속 흑자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환율 시장, 원달러 시장이 하반기에도 안정화될 거라고 보이고, 저희는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행이 연준의 인상에 맞춰서 추가로 인상을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동의를 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죠.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때보다 위기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네네.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면 말씀 들어보시니까 종합해서 내려서 결론을 해보면 일단은 끝났다. 네, 금리, 끝났습니다. 예, 기준금리 인상은 일단은 끝났다. 그러면 그 다음을 또 우리가 받아봐야 되는 시점인데, 그럼 올해 안에 약간 좀 뭐 하락 시그널도 좀 나올까요?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저희는 올해 어렵죠, 안에 이거. 예. 인하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네네네네. 있고요. 사실 금리 인상이 끝났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곧 금리 인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계속 쭉 가겠죠. 어느 정도는. 네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연초까지만 하더라도 연내 금리 인하를 이제 전망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근거,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경기 침체가 안 온 것 같아요. 예, 경기 그쵸. 침체가 안 오고 예. 이상한 거죠. 금리를 미국에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높이 올렸는데 왜 경기가 좋지? 경기가 너무 좋잖아요. 네. 소비도 줄어들지 않고, 네, 경기가 너무 좋은 거죠. 고용도 너무 좋고. 맞습니다. 예, 예. 고용도 너무 좋고 예. 투자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경기가 침체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 월가 내에서도 약간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이런 그 우려, 이런 것들이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연준도 3월에 이제 SVB 은행 문제가 터졌을 때 하더라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그때 시겁했죠. 예. 네, 맞습니다. 그때 이제 경기 침체 전망이 많이 높아졌었는데 연준도 이제 그때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던 네네네. 시기인데 네. 이번에 이제 파월이 주장을 이제 동일하죠.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것 같다. 경기 침체를 피하고 물가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파월은 저번에도 인플레이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갑자기 계속 바꾸고, 약간 아까 말씀하셨죠, 생중계 하셨던 네네네. 분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좀 계속 좀 다 믿어야 되나, 막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좀 하긴 해요. 맞습니다. 뭐 예. 사실은 전망이라는 게 이제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는 그렇죠. 이제 지금 시점에서 미래를 전망하는 건데 한 달 뒤에 미래를 전망하는 것도 사실은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시장도 그렇고 네네. 중앙은행도 그렇고 계속 좀 전망이 바뀌는 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에 미국 경기 상황을 보면은 진짜 저희가 봐도 진짜 좋구나. 좋아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침체가 오는 게 이런 거거든요. 소비가 줄어들지 네. 않잖아요. 금리를 올려서 네. 그다음에 소비가 주니, 그래서 침체가 오겠지라고 그렇죠. 하는데 금리를 올렸는데 고용이 계속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소비는 줄지 않고 있고, 기업들도 내년에 혹은 내후년에 경기가 침체될 것 같아서 지금 투자를 집행하지 않았는데 침체가 안 오니까 이제 다시 이제 투자를 집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최근에 보시면은
AI 뭐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제 맞물리다 새로운 보니까는 섹터도 나왔죠. 예. 새롭게 이제 성장하는 분야가 나오다 그렇죠. 보니까는 투자가 굉장히 활발하게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이게 한 번 나오면은 뭐 적어도 1년, 2, 3년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 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의문이 드는 거죠. 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침체에 대해서 피할 수 있겠는데 경기 침체를 피하고 물가를 잡을 수 있겠는데 이런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대로 그냥 착륙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혹여나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아직은 조금 남아 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SVB 뱅크 같은 경우 너무 잘 막았잖아요. 사실 네네네. 너무 잘 막았고 뭐 막판에 도이치뱅크 이야기도 나왔었지만 그래도 뭐 사실 잘 넘어갔던 거고 이런 좀 5.5니까 그래도 약한 고리가 뭐 하나 연말에 터진다거나 뭐 이런 가능성, 뭐 예를 들어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뭐 이런 그죠. 얘기를 이제 꾸준히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안 그래도 리스크는 좀 있기 마련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리스크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 말씀하신 네네. 것처럼 사실 이제 SVB 은행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금융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이제 조금 정착화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사무실 필요가 없는 거죠. 네네. 누군가 출근을 해서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지 계속 임대 수요가 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버티고 그렇죠. 이게 이제 임대 수익률로 이어지는데 출근을 안 하고 집에서 일을 하니까 그럼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많은 금융회사들이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부실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준이 이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하죠. 금융기관들의 이제 좀 스트레스상 되게 혹독한 상황에서 스트레스 이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중에 한 개가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40% 떨어졌을 때 얼마나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보냐 이거에 대해 결과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난달에. 근데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에서 이게 되게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올해 테스트를 했더니 굉장히 손실폭이 커졌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서 이거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생각보다는 크게 별로였다.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생각보다는 넘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조금 이제 저희가 일단은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뭔가 문제가 생길 리스크들은 많이 이제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그 생각했던 리스크들이 아예 없어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터질 일은 좀 네네. 별로 없을 것이다. 네.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굉장히 강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그 자신감이 금리를 있더라고요. 뭐 추가 인상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우리 굉장히 오랜 기간 동결 끌고 갈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시장에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말라라고 이제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연준에서 추가 인상을 시사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일종이라고 보고 있어요. 동결을 딱 시사하면은 시장에서는 이제 앞서가잖아요. 네네. 근데 동결? 그럼 인하하겠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그 인하를 완전히 생각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추가 한 차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금리를 올렸으면 내릴 때도 좀 급속하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하거든요. 이 측면에서는 짧게 좀 대답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생각보다는 빨리 못 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빨리는 못 내릴 네, 것이다. 그 예. 이유가 최근에 금리를 올린 거 물가 때문인 건데 과연 물가가 빠르게 목표치인 2%까지 갈 수 있을까? 막 다이나믹하게 막 2%대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네, 네. 그렇게 빨리 내리지는 않을 네, 것이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요거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사실 아마 이 단어 뭐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셨던 분들 많을 거예요. 잭슨홀 미팅 사실 네. 갑자기 작년에 엄청나게 막 금리 인상과 더불어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연준 의장의 입에 좀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잖아요. 이번 잭슨홀 미팅도 있잖아요. 네, 이제 맞습니다. 휴가를 떠난 이 휴양지에서 이제 하는 네, 네, 대화들이다 보니까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는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까요? 그거 한 번만 살짝 짚고 우리가 네, 마무리하죠. 예. 잭슨홀이 약간 좀 이번에도 좀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네네네. 중립금리라고 하죠. 중립금리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경기를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는 적정 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네. 이게 이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2.5%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 중립금리가 높아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를 시작을 하면은 중립금리, 즉 2.5까지는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2.5보다는 높게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 금리 인하 사이클의 끝이 2.5보다 높아질 수 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채권 얘기야. 우리 사실 오늘 채권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얘기가 너무 즐겁고 재밌어가지고 이 이야기를 마저 다 길게 듣지 못했네요. 채권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럼 어떤 흐름으로 갈지 좀 종합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저희는 당분간 채권 금리는 약간 상단도 하단도 막힌 흐름을 조금 보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투자하는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좀 갈릴 것 같아요. 이제 좀 짧은 만기, 1년 미만짜리로 해서 꾸준하게 이제 1년씩 재투자, 1년 투자하고 1년 뒤에 또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을 하던가, 네네. 혹은 이제 투자 시기열이 좀 기신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금리 인하, 내년에 있을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면서 장기물 채권에 투자를 하는 뭐 전략을 30년물 네.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봐야 네. 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가격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완전히 두 가지 전략, 짧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긴 채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주식이 좀 많이 좀 반등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좀 채권에는 좀 덜 관심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예. 이제 주식과 채권 결국엔 투자 자금은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가잖아요. 그죠. 반대로 예. 갈 수 있는데 이제 뭐 투자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저 일정 부분을 또 네. 리밸런싱 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네네네. 예, 그러다 예. 보니까는 채권에 대해서는 관심은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채권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정된 일단 뭐 자산이 미국 채권이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는 않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면서 채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자주 좀 나와주세요. 불러주시면은 예, 예.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예상을 좀 금리 하락 시기에도 좀 레포트 제출하실 때, 뭐 쓰실 때 저에게도 좀 귀뜸 좀 가끔 나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당첨자 여기 나가죠. 졸탄 티켓 선물로 우승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졸탄 티켓이 진짜 저도 오늘 아이 데리고 가려고 했거든요. 못 갔습니다. 매진이 돼가지고. 어쨌든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일 저녁에도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